야! 이병! 택시 타고 30분 내로 여기로 튀어와. 늦으면 뒤진다. 여러분은 상관의 지시라는 무게 앞에 아니오라는 세 글자를 차마 내뱉지 못하고 억지로 고개를 끄덕여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군대라는 거대한 장벽 안에서 한 병사의 존엄성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지금부터 그 지독한 기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2022년 11월 대한민국 최북단 강원도 양구 뉴스는 연일 첫눈 소식을 떠들어댔지만 해안 분지의 공기는 이미 한겨울이었다. 한국 전쟁 당시 외신 종군 기자가 거대한 화채 그릇을 닮았다 하여 이름 붙인 이곳. 해발 1100m가 넘는 고지들이 병풍처럼 둘러싼 거대한 요새. 대한민국 육군 제21보병사단 백두산 부대의 심장은 바로 이 펀치볼의 가장 깊고 시린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회색빛 위병소를 넘어선 부대의 풍경은 모든 색이 탈색된 수묵화 같았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칼날 같은 바람에 울었고 연병장 위로 낮게 깔린 하늘은 금방이라도 쇳가루 같은 눈을 쏟아낼 기세였다. 이곳 63보 병연대 2대대 쌍호부대의 신병하진 이병이 전입 온 지 정확히 8일째 되는 날이었다. 강남 8학군 출신 명문대 경영학과 2학년을 마친 뒤 던진 휴학계는 이곳에서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했다. 너 진짜 내일부터 대대장님 모는 거냐? 생활관 동기인 최일구가 침상에 위태롭게 걸터 앉아 물었다. 걱정 반 동정 반이 섞인 그의 눈빛은 마치 사지로 떠나는 전우를 보는 듯 했다. 방금 행보관님이랑 면담 끝냈다. 내일 05시 30분까지 배차게 앞으로 가란다. 하진은 무덤덤하게 대답하며 관물대에 전투복을 접어넣었다. 하지만 그의 손끝은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대대장 운전병. 누군가에겐 신의 아들이라 불리는 보직일지 몰라도 적어도 이 쌍호 부대에서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이곳의 대대장 천용떡 중령. 병사들 사이에서 그는 은밀하게 펀치볼에 미친 개라 불렸다. 최일구가 목소리를 낮췄다. 야 하진아. 너 전임자였던 박일병 왜 의가사했는지 알아? 허리 디스크 악화? 그거 다 개뻥이야. 천중령 그 인간 때문이야. 새벽 3시에 불러내서 자기 와이프 불륜 현장 덮치는데 데려가고 술 처먹고 들어오는 길에 기분 엿같다고 운전하는 뒤통수를 전투와 발로 걷어찼대. 뭐? 절대 그 인간 눈에 거슬리지 마라. 그냥 공기처럼 투명하게 있어. 내가 얘라고 대답하는 순간 너는 그냥 걔 노예되는 거야. 그게 내군 생활 편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동기의 충고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양구의 냉기보다 더 차갑게 하진의 심장을 후벼 팠다. 그는 그저 18개월 이 지긋지긋한 국방의 의무를 아무 탈 없이 끝내고 싶었을 뿐이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되어 청춘의 한 페이지를 썩히고 싶지는 않았다. 그러나 어깨에 달린 작대기 하나의 무게는 이제 막 21살이 된 청년이 감당하기엔 너무도 버거웠다. 다음 날 새벽 5시 20분.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배차계 앞 하진은 이미 군용 레토나 옆에 각 잡힌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뼈를 애는 듯한 바람이 전투복 솔기를 비집고 들어왔다. 약속 시간은 5시 30분이었지만 수송부 선임들은 천용덕은 기다리는 걸 숨 쉬는 것보다 싫어한다며 30분은 기본으로 먼저 나가 있으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일렀다. 정확히 5시 58분. 땅이 울리는 듯한 육중한 발걸음 소리가 어둠을 뚫고 다가왔다. 천용덕 중령이었다. 185는 좋게 넘어 보이는 거고 군복 위로도 터져 나올 듯한 근육질 몸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심술과 오만 그리고 만성적인 짜증으로 뒤틀려 있었다. 그는 위아래로 하진을 짐짝처럼 훑어보더니 아무 말 없이 뒷좌석 문을 열고 몸을 실었다. 충성. 이병 하진 금일 운행을 명받았습니다. 하진이 목청이 터져라 외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대신 끽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뒷좌석 창문이 반쯤 내려갔다. 관사. 명령은 짧고 건조했다. 하진은 바싹 마른 입술을 깨물며 운전대를 잡았다. 부대에서 15분 거리의 군인 관사로 향하는 길은 지옥으로 가는 길처럼 느껴졌다. 칠흑 같은 어둠 속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내려가는 내내 차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다. 사이드미러에 비친 천중령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하진은 그의 모든 신경이 자신의 뒤통수에 꽂혀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관사 앞에 도착할 무렵 천중령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08시까지 대대장실로 복귀해. 내 사무실 책상 먼지 한 톨도 없이 닦아놔. 예, 알겠습니다. 하진의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이미 차에서 내려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마치 하진은 존재하지 않는 유령인 것처럼. 그것이 하진과 천용덕의 첫 만남이자 앞으로 18개월간 펼쳐질 악몽의 서막이었다. 그날 이후 하진의 군 생활은 운전병이라는 보직의 경계를 완전히 벗어났다. 천용덕에게 그는 군인이 아니라 24시간 호출 대기하는 개인 비서이자 감정 쓰레기통이자 충실한 노예였다. 오전 일과는 주로 천중령의 사적인 심부름으로 채워졌다. 하이병, 시내 나가서 내 전투복 드라이한 거 찾아오고, 오는 길에 농협 들러서 내가 문자로 찍어주는 것들 좀 사와. 천중령이 던져주는 카드와 함께 날아온 문자 메시지에는 발렌타인 17년산 에비앙 생수 1.5리터 한 박스, 샤넬 넘버5, 상하 목장 유기농 우유 같은 군 보급과는 추호도 관련 없는 품목들이 적혀 있었다. 하진은 국방색 레토나를 몰아 양구 읍내를 돌아다녔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얼굴이 불타는 것 같았다. 군인이 왜 위스키 심부름을 하고 있지? 라는 무언의 질문이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주말은 지옥 그 자체였다. 이른 아침부터 관사로 호출되어 가면 그의 아내와 아이들이 당연하다는 듯 하진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이병, 오늘 우리 애들 춘천까지 좀 라이드 해줘. 가는 길에 레고랜드 들러서 신상 나온 것도 좀 사주고. 저 사모님 군용 차량의 사적 이용은 규정상. 하진이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말을 꺼내려던 순간 마침 현관을 나오던 천중령의 눈이 번뜩였다. 뭐라고 씹으렸냐 지금? 이 새끼가 벌써부터 토를 달아? 야, 이게 다 우리 부대 전투력 유지를 위한 거야. 내가 주말에 애새끼들한테 신경 끄고 오롯이 부대 생각만 하려면 내가 내 수족이 돼서 움직여줘야 할 거 아니야. 이런 대가리도 안 돌아가? 궤변이었지만 중령의 계급장과 위압적인 욕설 앞에서 이등병은 그 어떤 반박도 할 수 없었다. 하진은 천중령의 초등학생 아들과 딸을 태우고 왕복 3시간이 넘는 춘천까지 달려야 했다. 아이들은 뒷좌석에서 과자 부스러기를 쏟고 음료수를 흘리며 시끄럽게 떠들어댔지만 하진은 입을 뗄 수 없었다. 그저 묵묵히 운전대를 잡고 자신의 영혼이 조금씩 갉아먹히는 것을 느낄 뿐이었다. 차량 운행일지는 매일 밤 거짓으로 채워졌다. 춘천 레고랜드는 춘천 지역 전술도로 점검으로, 양구 읍내 마트는 지역 유관기관 협조 방문으로 둔갑했다. 당연히 모든 유류비는 부대 예산으로 처리되었다. 하진은 매일 밤 새빨간 거짓말로 채워진 운행일지를 상급부대로 제출하며 깊은 죄책감과 무력감에 시달렸다. 천용덕의 광기는 부대 내에서도 브레이크 없이 폭주했다. 그의 주된 먹잇감은 삼중대장 강민준 대위였다. 육사 출신의 FM 장교, 깐깐하지만 부하들의 신망이 두터웠던 강 대위는 천중령에게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다. 자신의 무능과 부패가 유능하고 정의로운 강 대위와 비교되는 것을 병적으로 혐오했다. 강 대위, 이번 주 중대 전술 훈련 계획서, 이게 지금 계획서라고 들고 온 건가? 당장 다시 써. 예. 대대장님 3일 전에 이미 결제해 주신 사안입니다. 내가 언제? 야, 내가 사인하면 다 끝이야? 어제 저녁에 연대장님 주최 회식 자리에서 새로운 지침 내려온 거 몰라? 하늘 같은 상급부대 지시가 귓등으로 들리나? 어제 회식 자리에선 훈련 관련 지침은 없으셨던 걸로 압니다. 강 대위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사실을 말하자 천중령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이 새끼가 지금 말대꾸하는 거야? 너 지금 나 가르치냐? 여기가 내 육사 동기들 모아놓고 스터디하는 데야? 너 같은 새끼들 때문에 우리 부대 기강이 개판되는 거라고. 당장 다시 작성해서 오늘 자정까지 내 책상 위에 올려놔. 대대장실의 모든 간부들이 숨을 죽이고 바닥만 쳐다봤다. 누구 하나 나서는 이가 없었다. 미친 개의 다음 이빨이 자신을 향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강 대위는 굳은 얼굴로 경례를 하고 돌아섰다. 그의 등 뒤로 천중령의 비아냥거림이 독침처럼 날아와 박혔다. 육사 넥타이 부대 새끼들은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저런 건 전방에서 뺑이 좀 더 구르면서 대가리가 깨져봐야 정신을 차리지. 하진은 그 모든 것을 대대장실 한편 운전병 대기석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 자리는 모든 것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할 수 있는 VIP석이자 지옥의 맨 앞자리였다. 정의가 억압받고 부패가 권력이 되는 현실을 목도하며 하진은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의 부조리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시간이 흐를수록 천중령의 요구는 더욱 대담하고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그는 이제 하진을 부대 밖 범죄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어느 평일 저녁 일과를 마치고 생활관에서 전투화를 막 벗으려던 하진의 휴대폰이 지옥의 벨소리처럼 울렸다. 천용덕이었다. 하 이병, 어디야? 생활관에 복귀했습니다. 지금 당장 양구 터미널 뒤편 송주가든으로 와. 검은색 에쿠스. 차량 번호 12가 3456. 차주한테 물건 받아서 관사로 가져와. 예? 지금 말입니까? 그럼 내일이냐? 30분 내로 튀어와. 택시 잡아 타고 와. 늦으면 뒤진다. 전화를 끄는 하진은 망연자실했다. 일과 시간 종료 후 부대 밖으로 병사를 호출해 개인적인 용무를 시키는 것. 명백한 규정 위반이자 직권 남용이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다. 그는 전투복을 다시 꿰어 입고 위병소를 나섰다. 송주가든 앞에 도착하자 기름진 얼굴의 중년 남성이 에쿠스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남자는 하진의 군복을 힐끗 보더니 말없이 트렁크를 열어 묵직한 백화점 쇼핑백 여러 개를 건넸다. 최고급 한우 세트, 값비싼 양주, 그리고 두툼한 봉투. 뇌물임이 분명했다. 대대장님께 잘 전해드려. 남자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차를 타고 사라졌다. 하진은 무거운 쇼핑백을 끌어안고 택시를 잡았다. 쇼핑백에서 전해져 오는 냉기가 아니라 범죄의 공범이 되었다는 사실이 그의 온몸을 떨리게 했다. 관사에 도착하자 천중령이 현관문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 빠르네. 수고했다. 그는 익숙하게 물건을 받아들고는 지갑에서 5만 원짜리 2장을 꺼내 하진의 가슴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이걸로 택시비하고 남는 건 너 PX 가든지 해. 그리고 오늘 일은 우리 둘만 아는 거다. 알지? 우린 한 배를 탄 전우잖아, 안 그래? 전우. 그 단어만큼 역겹고 모욕적으로 들린 적은 없었다. 하진은 주머니 속 돈을 꺼내 돌려주려 했지만 천중령은 이미 문을 닫고 있었다. 그럼 복귀해 보겠습니다. 하진은 돌아서서 어두운 관사 단지를 걸어 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셨지만 가슴 속의 뜨거운 분노와 차가운 절망감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군인이 아니었다. 부패한 지휘관의 비밀을 공유하고 그의 범죄에 발을 담근 공범이었다. 이날 밤 하진은 처음으로 진지하게 타령을 고민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여기서 도망친다면 그는 영원히 패배자로 남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의 안에서 무언가 단단하고 차가운 것이 싹트기 시작했다. 분노도 절망도 아닌 차갑고 예리한 복수심이었다. 그는 결심했다. 무너지지 않겠다.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기억하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양구의 깊은 밤, 펀치볼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이등병 하진의 조용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천용덕의 범죄에 공범으로 내몰린 그날 밤 이후 하진은 변했다. 이전에 그는 순응하고 인내하는 법을 배우려 애쓰는 평범한 이등병이었다면 이제 그의 내면에는 차가운 칼날이 숨겨진 비수가 자리 잡았다. 그는 더 이상 견디지 않고 기록하기 시작했다. 첫 단계는 도구의 확보다. 군에서 지급받고 감시당하는 스마트폰으로는 어림도 없었다. 기회는 의외의 곳에서 찾아왔다. 천용덕의 아내가 최신 아이폰으로 바꾸면서 남게 된 구형 공기계를 폐기해달라며 하진에게 던져주었을 때였다. 하 이병, 이거 알아서 버려. 개인정보 찝찝하니까 아예 박살내서 버리든지. 하진은 깍듯하게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며 그걸 받아들었다. 그는 그것을 박살내는 대신 그 주 주말 춘천으로 사모님 쇼핑 수행을 나갔을 때
몰래 들른 전파상에서 현금을 주고 완벽하게 초기화하고 가장 용량이 큰 SD카드를 삽입했다. 이제 그에게는 천용덕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귀가 생긴 셈이었다. 그는 모든 녹음 파일이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백업되도록 설정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만약 발각되어 핸드폰을 뺏기더라도 증거는 그의 손을 떠나 안전한 곳에 남아있을 터였다. 그날 이후 대대장실 운전병 대기석은 하진에게 단순한 대기 장소가 아닌 적의 심장부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흡수하는 정보 수집의 최전선이 되었다. 그는 천용덕의 모든 통화를, 모든 면담을, 심지어 혼잣말까지도 귀에 담고 머릿속에 새겼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 뒤에서는 천용덕이라는 인간의 모든 약점과 비리의 조각들이 거대한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었다. 하진의 변화는 미묘했지만 짐승 같은 감각을 지닌 천용덕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하진의 순종적인 태도 이면에 자리 잡은 단단한 무언가를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기에 그는 더욱더 하진을 짓밟고 고립시키려 들었다. 하이병, 너 운행 없는 시간에 생활관에서 뭐하냐? 동기들이랑 노가리나 까고 있겠지. 안 봐도 비디오다. 앞으로 운행 없으면 내 사무실 구석에서 군장 싸고 대기해. 정신력이 빠져가지고. 그날 이후 하진은 하루의 대부분을 대대장실 구석, 창문도 없는 작은 공간에서 무거운 군장을 맨 채 꼿꼿이 앉아 있어야 했다. 그곳은 완벽한 유리 감옥이었다. 그는 천용덕이 부사관들에게 서류를 집어 던지며 고함을 치는 모습, 지역 업체 사장들과 노골적인 농담을 주고받으며 다음 주 낚시 약속을 잡는 모습, 심지어 주식 HTS를 켜놓고 근무 시간에 단타를 치는 모습까지 모두 지켜봐야 했다. 병사들은 그런 하진을 점차 피하기 시작했다. 대대장의 스파이, 권력의 앞잡이라는 수군거림이 그의 등 뒤를 따라다녔다. 한때 걱정해주던 동기 최일구조차 그에게 말을 거는 것을 주저했다. 하진은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고독은 그의 복수심을 더욱 차갑고 날카롭게 벼리는 숫돌이 되어주었다. 절망의 나날 속 예상치 못한 온기가 스며든 것은 어느 혹한의 아침이었다. 제설 작업으로 모두가 지쳐있던 날 하진은 새벽부터 천중령의 호출을 받고 그의 관사차고에서 타이어 체인을 정비하고 있었다. 살을 애는 듯한 바람에 손가락의 감각이 사라진 지 오래였다. 바로 그때 누군가 그의 등 뒤에 다가와 뜨거운 캔커피를 손에 쥐어주었다. 화들짝 놀라 돌아본 곳에는 강민준 대위가 서 있었다. 그는 아침 조깅을 하던 중인 듯 입김을 뿜으며 말했다. 고생이 많다. 짧은 한마디였다. 하진이 무어라 대답하기도 전에 강 대위는 주변을 한번 쓱 살피더니 나지막이 덧붙였다. 하이병. 자네 잘못이 아니라는 것만 잊지 말게. 부조리한 건 세상이지 자네가 아니야. 버티는 게 이기는 걸세. 강 대위는 하진의 어깨를 한번 툭 치고는 다시 조깅 코스를 따라 달려갔다. 하진은 뜨거운 캔커피를 쥔 채 한참 동안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손바닥으로 전해져 오는 온기가 얼어붙었던 심장까지 녹이는 것 같았다. 이 지옥 같은 부대 안에도 자신을 인간으로 봐주는 사람이, 이 모든 부조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눈물이 핑 돌았다. 그날 이후 하진과 강 대위는 부대 내에서 마주칠 때마다 말없이 눈빛을 교환했다. 그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다.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를 응원하는 그들만의 약속이었다. 그 작은 연대는 하진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마지막 밧줄이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천용덕의 탐욕은 부대 전체를 위험으로 몰아넣었다. 부대의 낡은 막사들을 위한 동계 보강 공사가 시작된 것이다. 공사를 따낸 곳은 어김없이 하진이 뇌물을 전달받았던 그날 밤의 백두건설이었다. 문제는 공사 자재였다. 어느 날 오후 대대장실에서 대기하던 하진의 귀에 천용덕과 백두건설 김 사장의 통화 내용이 생생하게 들려왔다. 천용덕은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며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는 버릇이 있었다. 중령님, 보고 드렸던 대로 단열재를 비급 스티로폼으로 대체하면 견적이 확 빠집니다. 거의 30%는 후려칠 수 있는데 대신 이게 화재에는 좀 취약합니다. 김 사장, 그걸 말이라고 해?
요즘 세상에 불 한 번 나면 다들 옷 벗어야 하는 거 몰라? 천용덕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단호한 듯 했지만 이어지는 김 사장의 말에 금세 꼬리를 내렸다. 에이, 중령님.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합니다. 소방 점검 나오는 라인에도 다 제 사람들 심어놨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어급 불연제 쓰는 걸로 처리되고 여기서 아낀 30%는 중령님과 제가 좋은데 나눠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연말도 다가오는데.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하진은 숨을 죽였다. 제발 거절하라고 마음속으로 외쳤다. 수백 명 부하들의 목숨이 걸린 일이었다. 정확하게 처리해. 나중에 딴소리 나오지 않게. 서류 한 장까지 완벽해야 돼. 결국 천용덕은 악마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병사들의 안전을 담보로 한 추악한 거래가 성사되는 순간이었다. 하진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비리나 갑질의 문제가 아니었다. 수백 명의 목숨을 건 도박이자 명백한 살인 미수였다. 그날 밤 하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낡은 침상에 누워 천장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저 벽 너머에서 잠든 동기들은 자신들이 잠든 공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이제는 정말로 칼을 뽑아야 할 때였다. 기회는 며칠 뒤 찾아왔다. 천용덕은 김 사장과 함께 부대 공사 현장을 둘러본 뒤 대대장실에서 단둘이 술판을 벌였다. 하진은 술과 안주를 내가라는 명령을 받은 뒤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역시 김 사장이랑 마시는 술이 제일 달아. 이번 것만 잘 마무리되면 내년 연대 진급은 따놓은 당상이야. 당연하십니다, 중령님. 제가 중령님 별 다실 때까지 옆에서 확실하게 모시겠습니다. 이건 제 작은 성의입니다. 돈 봉투가 오가는 소리가 들렸다. 하진은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조용히 주머니 속 구형 아이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는 컵을 가지러 가는 척 자연스럽게 대대장실로 들어가 술병들 뒤 눈에 잘 띄지 않는 책장 구석에 핸드폰을 밀어 넣었다.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마이크는 맹렬하게 돌아가며 방 안의 모든 소리를 빨아들이고 있었다. 그래서 자재는 언제쯤 들어온다고? 내일 새벽에 야간 작업으로 위장해서 반입할 겁니다. 비급 스티로폼은 포장만 어급으로 바꿔치기해서 들여올 거니까 아무도 모를 겁니다. 감찰이 떠도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고요. 좋아. 아주 일처리가 깔끔해. 역시 김 사장이야. 추악한 대화가 오가는 10여 분. 하진에게는 10년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그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 속에서 그들의 대화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술자리가 파하고 비틀거리는 김 사장을 배웅한 천용덕이 다시 사무실로 들어왔다. 이병, 너 뭐해? 빨리 차 대기 안 시키고. 하진은 잽싸게 핸드폰을 수거해 주머니에 넣고 경례를 붙였다. 예, 알겠습니다. 관사로 향하는 차 안. 천용덕은 기분이 좋은지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하지만 운전대를 잡은 하진의 손은 땀으로 축축했다. 그의 주머니 속에는 펀치볼에 미친 개 목에 채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쇠사슬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하진은 알았다. 이 쇠사슬을 채우는 순간 자신 역시 미친 개의 이빨에 물려 갈갈이 찢길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은 모든 것을 건 도박이었다. 그리고 그는 기꺼이 그 판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주머니 속의 비수는 양날의 검이었다. 천용덕을 찌르는 순간 그 칼날은 자신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길 터였다. 하진은 그 사실을 알았기에 신중했다. 그는 결정적인 한 방을 위해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렸다.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선한 이의 인내심을 먼저 시험대에 올렸다. 비급 단열재가 부대로 반입되기 하루 전날 사건은 터졌다. 그날 오후 천용덕은 강민준 대위를 대대장실로 호출했다. 그의 얼굴에는 비릿하고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강 대위, 자네 중대에서 어제 야간 행군 훈련 때 K2 소총공이 하나를 분실했다는 보고가 있던데 사실인가? 강 대위의 눈이 흔들렸다. 아닙니다. 훈련 종료 후 총기 수량 및 상태 이상 유무까지 완벽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런 보고를 올린 적 없습니다. 없긴 왜 없어? 여기 버젓이 보고서 초안이 있는데. 천용덕이 책상 위 서류 한 장을 강 대위의 얼굴 앞으로 집어 던졌다. 그것은 강 대위의 중대가 총기 부품을 분실했고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로 가득 찬 보고서였다. 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긴. 내가 평소에 부대 관리 개판으로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육사 나왔다고 뺀질거리기만 하고 실무는 쥐뿔도 모르니 이 모양 이 꼴이지. 당장 이 사실 확인서에 서명해. 그럼 감봉 수준에서 끝내줄 테니. 강 대위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명백한 모함이었다. 그는 자신의 결백뿐만 아니라 중대원 전체의 명예를 위해 물러설 수 없었다. 서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새끼가 끝까지 버티네. 좋아. 그럼 정식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어. 내 인사기록에 아주 시뻘건 줄을 그어주마. 어디 진급 한번 제대로 해봐라. 그때 천용덕의 시선이 구석에서 군장을 맨 채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하진에게 향했다. 악마 같은 미소가 그의 입가에 번졌다. 하이병. 너 이리 와봐. 내가 어제 강 대위 중대 막사 앞에서 뭘 주었다고 했지? 하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것은 함정이었다. 자신과 강 대위 사이의 미묘한 유대를 눈치챈 천용덕이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그 고리를 끊어버리려는 수작이었다. 저는 아무것도 줍지 못했습니다. 하진의 대답에 천용덕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하진의 뺨을 거칠게 후려쳤다. 짝 하는 파열음이 사무실을 울렸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번졌다. 이등병 새끼가 어디서 위증을 해? 내가 어제 내가 총기 부품 같은 걸 들고 수송부로 가는 걸 똑똑히 봤는데 내가 지금 저 새끼 감싸주려고 거짓말을 해? 천용덕은 강 대위가 보는 앞에서 하진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다시 묻는다. 내가 주운 게 뭐야? 하진은 고개를 들고 모멸감과 분노로 타오르는 강 대위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옆에서 비열하게 웃고 있는 천용덕을 보았다. 이 순간 하진의 머릿속에서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여기서 한 걸음이라도 물러서는 순간 자신은 영원히 인간이 아닌 개로 살아야 할 터였다. 그는 천용덕의 손을 뿌리치고 한 걸음 물러섰다. 그리고는 강 대위를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삼중대장님께 보고드립니다. 이병 하진은 어제 그 어떤 것도 분실물 습득한 사실이 없습니다. 대대장님의 주장은 모두 사실무근입니다. 사무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등병이 중령의 면전에서 그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천용덕의 얼굴은 분노를 넘어 경악으로 물들었다. 강 대위의 눈에는 짧은 충격과 함께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다. 이 미친 새끼가. 천용덕이 하진에게 다시 달려들려던 순간 대대장실 문이 열리고 행정보급관이 들어왔다. 대대장님, 연대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천용덕은 터져나오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며 하진과 강 대위를 번갈아 노려보았다. 너희 둘 오늘 밤에 보자. 아주 작사를 내주마. 그 말을 남기고 천용덕은 쿵쾅거리며 사무실을 나갔다. 사무실에 남은 하진과 강 대위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강 대위가 하진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를 단단히 잡았다. 괜찮나? 괜찮습니다.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나 때문에. 중대장님, 오늘 밤 모든 것을 끝내야겠습니다. 하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강 대위는 그의 눈빛에서 모든 것을 읽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11시. 예상대로 하진의 핸드폰이 울렸다. 술에 잔뜩 취한 천용덕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너 지금 당장 관사로 튀어와. 10분 준다. 뒤지기 싫으면. 전화를 끄는 하진은 침착하게 움직였다. 그는 먼저 관물대 깊숙이 숨겨두었던 구형 아이폰을 꺼냈다. 그리고 지난 몇 달간 모아온 증거 중 가장 확실한 2개의 파일을 압축했다. 백두건설과의 비리 거래 녹취록, 그리고 오늘 낮 대대장실에서 있었던 폭행과 협박이 담긴 녹음 파일이었다.
그는 두 개의 이메일을 작성했다. 하나는 아버지 육군 본부 감찰참모부장 학권철 소장에게, 다른 하나는 강민준 대위의 개인 메일 주소로. 그는 두 이메일을 모두 예약 발송으로 설정했다. 발송 시각은 다음 날 새벽 6시. 그리고 강 대위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다. 중대장님, 내일 06시 이후에도 제게서 연락이 없으면 받으시는 메일을 즉시 언론사에 제보해 주십시오.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그는 전투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생활관을 나섰다. 위병소를 통과해 관사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이제 사냥터로 향하는 사냥꾼이었다. 관사 거실은 술병과 안주로 난장판이었다. 천용덕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붉어진 눈으로 하진을 맞았다. 왔냐, 이 개새끼. 내가 오늘 아주 제대로 미쳤더군. 감히 이등병 나부랭이가 내 앞에서 항명을 해? 천용덕은 테이블 위 양주병을 들어 하진 앞에 잔에 가득 따랐다. 자, 이거 원샷하고 무릎 꿇고 빌면 GOP 말단 초소로 보내는 선에서 끝내주마. 이건 내 놈이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잡이다. 하진은 굳은 얼굴로 술잔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상관을 바라보는 부하의 눈빛이 아니었다. 범죄자를 심판대 앞에 세운 검사의 눈빛이었다. 목 마십니다. 그 한마디는 모든 것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 새끼가 진짜. 분노에 찬 천용덕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진의 멱살을 잡으려던 순간 하진은 품속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천용덕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화면에는 오디오 파일의 파형이 맹렬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비급 스티로폼은 포장만 어급으로 바꿔치기해서 들여올 거니까 아무도 모를 겁니다. 익숙한 자신의 목소리와 김 사장의 목소리가 핸드폰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자 천용덕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가셨다. 분노로 타오르던 눈동자가 공포로 급격하게 얼어붙었다. 멱살을 향하던 그의 손이 허공에서 힘없이 멈췄다. 이게 뭐야? 이 새끼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중령님. 하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평온했다. 지난 6개월간 중령님께서 사적으로 유용하신 차량 운행 기록과 유류비 내역, 사모님 쇼핑 목록, 자제분들 학원 라이딩 기록, 그리고 오늘 낮에 제게 폭행을 가하시고 강민준 대위님을 모함하신 음성까지 전부 다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천용덕의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분노가 아닌 순수한 공포 때문이었다. 자신이 기르던 개가 어느새 목덜미를 물어뜯을 준비를 마친 늑대가 되어 눈앞에 서 있었다. 너 원하는 게 뭐야? 돈이야? 아니면 편한 보직? 말만 해. 내가 다 해줄게. 제가 원하는 건 돈이나 보직이 아닙니다. 하진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제가 원하는 건 중령님 같은 사람이 다시는 군복을 입고 부하들을 지휘하는 일이 없는 세상입니다. 당신은 군인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이 어린 새끼가 겁도 없이 이거 터뜨리면 너도 무사하지 못해. 군대 기밀 유출, 상관 협박. 너도 바로 군사재판이야. 상관없습니다. 저는 제 죄에 대한 벌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하진은 조용히 몸을 돌려 현관으로 향했다. 등 뒤에서 천용덕의 절규에 가까운 고함이 들려왔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관사를 빠져나온 하진은 부대로 복귀하지 않았다. 그는 곧장 공중전화 박스로 들어가 수많은 밤을 망설였던 그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아버지. 보고해. 아버지의 목소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낮고 단호했다. 육군 본부 감찰참모부장님께 보고드립니다. 충성. 제21보병사단 63년대 2대대 소속 이병하진. 현 소속 부대 대대장 마동철 중령의 뇌물수수, 직권남용, 횡령, 폭행 및 협박,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정식으로 보고드립니다. 관련 증거 파일은 금일 06시 부장님 이메일로 자동 발송될 예정입니다. 하진의 보고는 아들의 하소연이 아니었다. 부패한 적을 향해 포탄의 좌표를 전송하는 관측병의 냉철한 보고였다. 수화기 넘어 짧은 침묵이 흘렀다. 알았다. 즉시 조치하겠다.
너는 지금부터 내 지시가 있을 때까지 안전한 곳에서 대기하도록. 그리고 아들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주 잠깐 부드럽게 떨렸다. 이제 다 끝났다. 전화가 끊겼다. 하진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차가운 유리에 이마를 기댔다.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심판의 시간뿐이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 전에 짙은 어둠을 뚫고 번호판을 가린 검은색 세단 3대가 유령처럼 양구 톨게이트를 빠져나왔다. 그들의 목적지는 단 하나 21사단 쌍호부대였다. 차 안에는 저승사자라 불리는 육군 본부 감찰실 특별조사팀이 타고 있었다. 새벽 6시 30분. 숙취와 불안감으로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천용떡 중령의 관사벨이 울렸다. 문을 열자 서리가 내린 듯 차가운 얼굴의 장교들이 서 있었다. 마동철 중령.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명은 군 검찰에 가서 하십시오. 그의 어깨에 달린 무궁화 계급장은 아무런 힘도 되지 못했다. 펀치볼에 미친 개는 너무도 허무하게 자신의 왕국에서 끌려나왔다. 동이 트는 양구의 하늘 아래 그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리고 있었다. 천용덕 중령의 긴급 체포는 거대한 댐의 작은 균열에 불과했다. 육군 본부 특별조사팀이 들이닥치자 댐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고 그동안 억눌려왔던 진실의 급류가 부대 전체를 휩쓸었다. 조사팀은 쌍호부대를 일시적으로 폐쇄하고 모든 병사와 간부를 대상으로 1:1 면담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보복이 두려워 입을 닫았던 병사들도 미친 개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사실을 깨닫자 지난 세월 묵혀두었던 울분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매일 밤 자신의 관사 조경 작업을 시켰습니다. 사적인 술자리 대리운전은 기본이었고 심지어는 자신의 부모님 산소 벌초까지 시켰습니다. 훈련 성과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한겨울에 완전 군장으로 연병장을 포복시킨 적도 있습니다. 증언은 복물처럼 터져나왔다. 행정보급관 최 상사는 그동안 천중령의 강압에 못 이겨 이중으로 작성해야 했던 부대 운영비 장부를 수송부 간부들은 조작된 유류비 정산 내역과 거짓 운행일지를 증거로 제출했다. 그의 왕국은 부하들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강민준 대위는 조사실에서 하진이 넘긴 증거 외에 자신이 따로 기록해두었던 천중령의 부당한 지시와 월권 행위에 대한 일지를 제출했다. 그의 진술은 감정적이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논리적이고 구체적이었다. 그는 지휘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부대와 부하들을 사유물처럼 이용한 범죄자일 뿐입니다. 그의 지휘 아래 쌍호부대의 전투준비 태세는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백두건설 김 사장과 뇌물을 상납했던 지역업체 관계자들도 줄줄이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부대를 좀먹던 부패의 뿌리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광범위했다. 대한민국 육군이 발칵 뒤집혔다. 하진은 특별조사팀의 철저한 보호 아래 별도의 안전가옥에서 모든 원본 증거를 제출하고 최종 진술을 마쳤다. 모든 조사가 끝난 후 조사를 지휘했던 저승사자 최민준 대령이 하진에게 다가와 조용히 악수를 청했다. 하이병. 자네의 용기가 죽어가던 부대를 살렸다. 대한민국 육군 전체가 자네에게 빚을 졌어. 고맙다. 그리고 이런 괴물 같은 지휘관 밑에서 복무하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군 생활 내내 처음으로 받아보는 진심이 담긴 사과였다. 하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몇 주 뒤 군사법원의 심판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마동철 중령에게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부대 재산 횡령, 부하 폭행 및 협박, 군 기밀 누설 기도 등 셀 수 없이 많은 혐의가 적용되었다. 군 검찰은 그의 죄질이 국방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이적 행위에 가깝다며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결국 그는 군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불명예스러운 징계인 파면과 함께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지난 20여 년간 쌓아온 군 경력과 연금, 모든 명예가 한 줌의 재로 사라졌다. 펀치볼에 미친 개의 몰락은 부대의 거대한 변화의 바람을 몰고 왔다. 부패에 연루되었던 간부들은 모두 엄중한 징계를 받았고 백두건설은 군 관련 모든 공사에서 영구 퇴출되었다.
무엇보다 병사들을 억압하던 공포의 시대가 막을 내렸다. 사건이 일단락된 후 하진은 남은 군 복무를 위해 조용히 다른 부대로 전출되었다. 영웅도 내부 고발자도 아닌 그저 평범한 병사로서 제대하고 싶다는 그의 뜻을 아버지가 존중해준 결과였다. 며칠 뒤 쌍호부대 연병장에는 새로운 대대장 취임식이 열렸다. 새로 부임한 대대장은 단상에 올라 도열한 부대원들을 둘러보며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약속하지 않겠다. 딱 한 가지만 약속하겠다. 내 지휘 아래 이곳 쌍호부대에서는 다시는 단 한 명의 부하도 지휘관의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당하거나 그의 인격 모독을 감내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부대는 지휘관의 왕국이 아니라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대한민국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한다. 가장 강하고 가장 명예로운 백두산 부대의 용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병사들 사이에서 시작된 작은 박수는 이내 연병장을 뒤흔드는 거대한 함성이 되어 펀치볼의 겨울 하늘로 울려 퍼졌다. 어둠은 갔고 마침내 새로운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3년 후 봄. 계룡대 연병장에서 열린 육군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 갓 임관한 수백 명의 신임 소위들 사이 유난히 늠름하고 강직한 눈빛을 가진 한 청년이 서 있었다. 이등병 하진이 아닌 하진 소위였다. 저녁 후 그는 군이라는 조직의 환멸을 느끼기보다 오히려 그 안에서 희망을 보았다. 천용덕 같은 암적인 존재도 있었지만 강민준 대위처럼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정의를 지키는 군인이 있었고 아버지처럼 스스로 칼을 들어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시스템이 살아있음을 목격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도망치는 대신 정면으로 부딪혀 더 나은 군대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마침내 빛나는 소위 계급장을 어깨에 달게 된 것이다. 임관식이 끝나고 이제는 중장이 된 아버지 학권철 장군이 아들 앞에 섰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하진의 어깨를 강하게 두드려 주었다. 자랑스럽다 아들. 그리고 나의 진정한 전우가 된 것을 환영한다. 몇 주 뒤 임지 배치를 받은 하진 소위는 자신의 발령지를 확인하고 잠시 숨을 멈췄다. 임관 육군 소위 하진. 보직 제21보병사단 63년대 2대대 소대장. 그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던 곳, 도망치듯 떠나왔던 곳.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를 진짜 군인으로 성장시켰던 바로 그곳이었다. 차량을 타고 양구로 향하는 길은 더 이상 두렵거나 막막하지 않았다. 펀치볼 분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을지전망대에 서나진 소위의 눈빛은 3년 전 이등병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하고 깊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불의에 침묵하던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부하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위해 기꺼이 강철 방패가 되어줄 준비가 된 대한민국 육군 장교였다. 소대장님, 이제 부대로 복귀하셔야 합니다. 운전석의 젊은 운전병이 그를 불렀다.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때 그의 옆으로 익숙한 인형이 다가왔다. 어깨에 소령 계급장을 단 강민준이었다. 그는 이제 이 부대의 작전과장이 되어 있었다. 잘 왔다, 하소위. 강민준 소령이 씩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하진은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뜨거운 전우애가 두 사람의 손을 통해 전해졌다. 오랜만입니다, 과장님.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내가 걸어갈 길이 결코 쉽지 않을 거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하진은 다시 펀치볼을 향해 몸을 돌렸다. 푸른 하늘 아래 한때 미친 개가 포효하던 그 땅에는 이제 정의와 희망의 씨앗이 뿌려져 굳건히 뿌리내리고 있었다. 가자. 하진이 운전병을 향해 말했다. 우리 부대원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그의 목소리에는 대한민국 최전방을 책임지는 젊은 지휘관의 자신감과 과거의 상처를 끌어안고 미래로 나아가는 자의 따뜻한 책임감이 함께 묻어났다. 칼날 같던 양구의 바람이 그날따라 유난히 부드럽게 그의 뺨을 스쳐 지나갔다. 오늘 사연 모음집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사연 모음집에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머리 꼬라지 봐라. 이게 군인이야? 대학생이야? 이등병처럼 정신 바짝 차리게 해주지.
위잉 하는 바리깡 소리와 함께 여군 소령의 머리카락이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깎아내린 것은 단순한 머리카락이 아니었습니다. 20년간 묻혀있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찾아온 한 여자의 처절한 복수, 그 서막이었습니다. 핏줄까지 얼어붙는다는 철원의 겨울바람이 DMZ 남방한계선 철책을 넘어 육군 제3보병사단 백골부대 예하 수색대대의 주둔지를 휘감았다. 해발 700m 고지에 위치한 대대는 칼바람의 첫 번째 제물이 되기 십상이었다. 방금 전까지 가상의적 포화가 쏟아지던 훈련장에는 자욱한 화약 냄새와 젊은 병사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남았다. 상황 종료. 전원 현 위치에서 장비 점검 및 대기. 무전기를 통해 울려 퍼지는 낮고 서늘한 목소리에 갓 20살을 넘긴 병사들은 주저앉고 싶은 다리를 간신히 붙들었다. 목소리의 주인 수색 대대장 하태석 중령이 지휘용 K131 지프에서 내렸다. 183cm의 다부진 체격,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각 잡힌 전투복과 그 위로 빛나는 육군사관학교 출신 마크는 그가 걸어온 길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하게 했다. 날카롭게 각을 세운 베레모 아래 형형하게 빛나는 눈빛은 그가 왜 사단 내에서 하독사독사 하태석나 불리는지를 증명하고 있었다. 그의 발치에는 방금 전까지 가상의적 지휘소 역할을 했던 벙커가 흰 연기를 피워 올리고 있었다. KCTC 훈련을 방불케 하는 강도 높은 대대급 훈련의 마지막 날, 하중령의 수색대대는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목표 고지를 점령하고 방어 진지를 구축했다. 완벽한 성공이었다. 하지만 하중령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 대신 매처럼 날카로운 시선이 주변을 훑었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장교와 부사관들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하중령에게 훈련의 성공은 당연한 결과일 뿐 과정의 완벽함만이 유일한 평가 기준이었다. 그의 시선이 일중대장이 구축한 K6 기관총 진지에 머물렀다. 김진욱 대위. 네, 대대장님. 이제 갓 30을 넘긴 김 대위가 총알처럼 튀어나와 부동자세로 섰다. 하중령은 턱짓으로 기관총 진지를 가리켰다. 사계 청소 상태가 이게 뭔가. 나뭇가지 몇 개가 총구 시야를 가리고 있지 않나? 죄송합니다.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실전이었으면 저격수에게 내 부사수 머리가 날아갔을 거다. 고작 나뭇가지 몇 개 때문에. 즉시? 전투는 이미 끝났는데 즉시가 무슨 소용인가? 자네에겐 다음 기회가 있겠지만 죽은 병사에겐 다음 생이 있나? 하중령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는 철원의 겨울바람보다 차가웠다. 그는 김 대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하지만 그 손길에서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완벽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게 전장이야. 그리고 여긴 대한민국에서 가장 치열한 전장이다. 내 대대에선 이 정도면 되겠지란 안일함은 용납 못해. 알겠나? 명심하겠습니다. 하태석 중령의 수색대대는 그런 곳이었다. 그가 2년간 대대장으로 부임하며 부대는 완전히 다른 조직으로 탈바꿈했다. 낡은 관행과 무사한 일주일을 뿌리 뽑고 오직 실전과 승리라는 두 가지 목표 아래 모든 것을 복속시켰다. 그의 지휘 아래 수색대대는 사단 내 각종 경연대회에서 최우수 부대 타이틀을 휩쓸었고 군단 전체에서도 가장 전투 준비가 잘 된 부대로 손꼽혔다. 하지만 그 강철 같은 명성 아래 대대는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다. 병사들은 살인적인 훈련과 끝없는 작업, 숨막히는 내무 생활 속에서 하루하루 버텨내고 있었다. 하중령의 완벽주의는 병사 개개인의 인격과 사생활마저 통제의 대상으로 삼았고 작은 실수 하나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는 부대 전체를 거대한 압력소투로 만들었다. 하지만 그 어떤 불만도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았다. 하중령이 구축한 철저한 감시망과 내부 통제 시스템은 작은 균열조차 허용하지 않는 철의 성 그 자체였다. 그는 자신의 성이 완벽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훈련을 마치고 복귀한 대대장실. 하중령은 흙먼지 하나 없이 정돈된 집무 책상에 앉아 훈련 결과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때 비서실장 격인 인사과장 오승수 대위가 노크와 함께 다급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대대장님, 사단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뭔데 그러나?
하중령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그의 집중력을 방해하는 것은 극의 누구든 용납되지 않았다. 육군 본부 감찰실에서 정밀 진단을 나온다고 합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그제야 하중령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미간에 희미한 주름이 잡혔다. 연례적인 감찰이 아니었다. 특정 부대를 지목해서 나오는 정밀 진단은 보통 심각한 제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루어지는 기습적인 조치였다. 감찰실장이 직접 온다고 합니다. 윤서진, 소령이라고 합니다. 오대위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하중령은 코웃음을 쳤다. 소령, 감찰실장이라는 자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가벼워졌나? 고작 소령 하나가 실장이라고 이 난리란 말인가? 그게 대위님. 육사 출신이 아니라 학사장교 출신인데도 초고속 진급한 케이스라고 합니다. 군내 비리를 가차없이 파헤쳐서 별명이 메스라고 불릴 정도라는데. 학사 출신 여군 소령. 하중령의 머릿속에 편견 가득한 그림이 그려졌다. 실력보다는 정치력으로 그 자리에 앉았을 것이 뻔했다. 현장도 모르는 책상 물림이 감히 자신의 완벽한 부대에 칼을 들이대려 하는 것이 가소롭게 느껴졌다. 재밌군. 걱정할 것 없다. 먼지 하나 없는 집에 도둑이 들 수는 없는 법이지. 오히려 잘 됐어. 육군 본부에 우리 수색대대의 위용을 직접 보여줄 기회 아닌가. 그는 자신만만하게 웃었다. 전 대대 간부와 병사들에게 전파해. 내일 우리 부대의 역사에 길이 남을 완벽한 하루를 만들어 보일 거라고. 감찰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열병식이 될 거다. 그의 명령은 즉각 대대 전체에 퍼져나갔다. 그날 밤 수색대대의 모든 막사와 사무실의 불은 새벽이 깊어지도록 꺼지지 않았다. 병사들은 고된 훈련의 피로도 잊은 채 막사를 쓸고 닦았고 행정병들은 밤을 새워 서류를 정리했다. 모든 것은 완벽해야 했다. 하중령의 철의 성에 흠집을 낼 수 있는 아주 작은 티끌조차 남겨서는 안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수색대대는 그야말로 완벽 그 자체였다. 위병소 근무병의 각 잡힌 경례부터 연병장을 가로지르는 병사들의 5와 10까지 모든 것이 교범에 나오는 그대로였다. 하태석 중령은 갓 다림질한 정복을 입고 대대 본부 건물 앞에 섰다. 그의 뒤로는 대대의 모든 참모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도열해 있었다. 어젯밤 그는 직접 순찰을 돌며 침상 밑의 먼지까지 확인했다. 그의 성에는 티끌 하나 없었다. 예정된 시간이 되자 위병소로부터 감찰팀의 차량이 부대로 들어오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곧이어 검은색 세단 한 대와 군용 지프가 본부 앞에 멈춰섰다. 먼저 지프에서 내린 것은 감찰실 소속의 대위들이었다. 그들은 내리자마자 하중령에게 다가와 거수 경례를 붙였다. 충성. 육군 본부 감찰실 소속 박진성 대위입니다. 감찰실장님을 모시고 부대 정밀 진단차 방문했습니다. 수고 많다. 하중령은 짧게 답하며 검은색 세단의 뒷문을 주시했다. 곧이어 문이 열리고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단정하지만 활동적으로 보이는 야전 상의의 전투화 차림의 여군이었다. 계급장은 눈에 잘 띄지 않았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머리를 뒤로 단정하게 묶어 망을 씌운 모습.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지적이고 차가운 인상이 돋보였다. 바로 윤서진 소령이었다. 하중령의 미간이 순간적으로 찌푸려졌다. 대대장인 자신을 앞에 두고 차에서 내린 후 주변을 둘러볼 뿐 곧장 다가와 예를 갖출 생각조차 하지 않는 모습이 그의 눈에는 군기가 빠진 행동으로 비쳤다. 본부에서 왔다고 뻣뻣하게 구는군. 학사 출신이라더니 기본이 안 되어 있어. 그의 심기 속에서 오만함이 고개를 들었다. 그는 성큼성큼 그녀에게로 걸어갔다. 주변 참모들이 그의 돌발 행동에 당황했지만 누구도 감히 그를 막지 못했다. 어이. 그가 그녀를 불렀다. 윤서진 소령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감정의 동요가 전혀 없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눈빛이었다. 하지만 하중령은 그 눈빛의 의미를 알아채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머리에 꽂혔다. 여군 규정상 묶거나 망을 하면 긴 머리도 허용되지만 그의 철의 성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군인 머리가 이게 뭔가.
여기가 무슨 대학교인 줄 아나? 주변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박대위를 비롯한 감찰팀 장교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하지만 하중령은 멈추지 않았다. 군부대에 들어왔으면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지. 군기가 빠져가지고. 그 말과 함께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하중령이 거칠게 손을 뻗어 그녀의 머리를 움켜쥔 것이다. 그리고는 주변에 얼어붙은 작전과장에게 소리쳤다. 작전과장, 당장 이발기 가져와. 바리캉 말이다. 네? 네, 대대장님. 못 들었나? 당장 가져오라고. 작전과장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허둥지둥 행정반으로 달려갔다. 감찰팀의 박대위가 거의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대대장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분은. 하지만 박대위의 외침은 하중령의 분노에 찬 고함에 묻혔다. 잠시 후 작전과장이 벌벌 떨며 전기 바리캉을 가져왔다. 하중령은 그걸 건네받아 전원을 켰다. 위잉. 날카로운 기계음이 연병장의 정적을 갈랐다. 그는 여전히 윤서진의 머리채를 붙잡은 채 그녀의 귓가에 바리캉을 들이댔다. 요즘 군대는 말이야, 남녀 평등을 전제로 생각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등병처럼 정신 차리게 해주지. 대한민국 군대의 군기가 어떤 건지 이 머리에 똑똑히 새겨주겠다, 이 말이다. 윤서진은 짧은 비명 소리조차 없었다. 그저 순간적으로 눈을 감았다 떴을 뿐 고통이나 굴욕감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 순간 하중령은 망설임 없이 바리캉을 움직였다. 서걱 서걱. 단정하게 묶여있던 머리카락 뭉치가 힘없이 잘려나가 겨울바람에 흩날렸다. 그는 마치 잡초를 베어내듯 그녀의 머리를 아무렇게나 밀어버렸다. 주변에 있던 그의 부하들은 공포와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그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다. 마침내 거친 손길이 멈췄을 때 그녀의 머리는 군데군데 파먹은 것처럼 흉하게 변해 있었다. 하중령은 만족스럽다는 듯 바리캉을 바닥에 던졌다. 그리고는 박대위를 향해 소리쳤다. 똑똑히 봤나? 여기가 바로 백골수색대대다. 이런 정신 나간 군인은 감찰팀 소속이라도 용납 못해. 바로 그때였다. 박대위가 절규하듯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에 가까웠다. 그분은 육군 본부 직속 감찰실장 윤서진 소령님이십니다. 대대장님은 지금 명백한 하극상과 폭행을 저지르신 겁니다. 육군 본부 직속 감찰실장. 그 직책의 무게가 천둥처럼 하태석 중령의 뇌리를 강타했다. 고작 소령이라고 무시했지만 그녀가 가진 권한은 자신의 상상 이상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자신의 군 생활이 끝장날 수도 있는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피가 싸늘하게 식는 느낌과 함께 그의 얼굴에서 오만함이 순식간에 증발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오직 세차게 뛰는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들리는 듯 했다. 윤서진 소령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잘려나간 머리카락을 손으로 가볍게 쓸어넘겼다. 짧고 엉망으로 변해버린 머리카락이 그녀의 하얀 손가락 사이로 떨어져 내렸다. 그녀의 시선이 다시 한번 넋이 나간 하중령에게 향했다. 그녀의 입가에 엿다 못해 거의 보이지 않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비웃음도 분노도 아니었다. 사냥감을 함정으로 완벽하게 몰아넣은 사냥꾼의 차가운 만족감에 가까웠다. 하태석 중령.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맑고 날카롭게 하중령의 고막을 파고들었다. 백골부대 수색대대의 명성대로 아주 인상적이군요. 대대장의 환대가 이토록 뜨거울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굳어버린 하중령의 옆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대대 본부 건물 입구에 멈춰 서서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감찰 시작하죠. 대대장실로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중령? 그녀의 목소리는 지극히 사무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승자의 여유와 함께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하태석 중령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뻣뻣하게 굳은 몸을 움직였다. 이제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다. 감찰은 시작되기도 전에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아니, 이것은 감찰이 아니었다.
그의 오만한 철의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찾아온 메스의 무자비한 심판의 서막이었다. 대대장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방금 전 연병장에서 벌어진 광기 어린 소동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윤서진 소령은 하태석 중령의 집무 책상 맞은편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엉망으로 잘려나간 머리는 그녀의 차가운 위엄을 조금도 훼손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 기이한 모습은 그녀의 존재감을 더욱 서늘하고 비현실적으로 만들었다. 그녀의 시선은 방 안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완벽하게 정리된 서류철, 먼지 한 톨 없는 집기, 벽에 걸린 수많은 표창장까지. 그러나 그녀는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하태석 중령은 제정신이 아니었다. 철의 성이라 믿었던 자신의 세계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감각에 사로잡혔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수습할 방법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다. 무릎이라도 꿇고 사죄해야 할까? 중령이 소령에게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게다가 저 여자의 눈빛은 사과 따위로 넘어갈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통제해야 했다. 그는 아직 자신이 이 부대의 지휘관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간신히 무너지는 평정심을 다잡았다. 그는 밤새 준비한 대대의 모든 성과가 집약된 감찰 브리핑 자료를 들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소령님, 우선 보고부터. 됐습니다. 윤서진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는 자료를 건네받았지만 펼쳐보지도 않고 옆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마치 오물이 묻은 것처럼 무심한 손길이었다. 그 행동 하나에 하중령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밤새 수십 명의 병사와 간부들이 피땀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 눈앞에서 휴지 조각처럼 취급당한 것이다. 하중령. 윤서진이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다. 이 부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강도 높은 훈련? 완벽한 서류? 아니면 사단장의 신임? 허를 찔린 질문에 하중령은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윤 대령은 짧게 답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그 전투력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부터 확인해 보죠. 따라오시죠. 그녀가 향한 곳은 최신식 무기가 질비한 무기고도 완벽한 작전 계획이 준비된 지휘 통제실도 아니었다. 본부 건물 1층 구석,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에 놓인 낡은 철제함이었다. 바로 소원 수리함이었다. 함 위에는 언제 마지막으로 열었는지 모를 만큼 뽀얀 먼지가 쌓여 있었다. 부대의 모든 것이 완벽을 추구하며 닦이고 조여지는 동안 이곳만은 시간의 흐름 속에 방치되어 있었다. 열어보시죠. 하중령의 지시에 인사과장이 당황하며 열쇠를 가져와 자물쇠를 열었다. 덜컥 소리를 내며 열린 함 내부는 텅 비어 있었다. 그 흔한 익명의 투서 한 장 없었다. 하중령은 이것이야말로 병사들의 불만이 없다는 증거라고 생각하며 내심 안도했다.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상황을 전환하려 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대 병사들은 부대 생활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의 지휘 방침에 모두가 만족하며 따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윤대령이 차갑게 받아쳤다. 만족하는 게 아니라 포기한 거겠죠. 무슨 말씀이신지. 목소리를 내봤자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거나 혹은 목소리를 낸 대가가 두려워서일 겁니다. 텅 빈 소원 수리한 만큼 부대의 심각한 상태를 보여주는 증거는 없죠. 그녀는 장갑 낀 손가락으로 함 내부 바닥을 훑었다. 그녀의 하얀 장갑 끝에 검은 먼지가 묻어나왔다. 먼지가 이 정도면 최소 반년은 아무도 열어보지 않았다는 뜻이군요. 서류상으로는 매주 개봉하여 주임원사가 직접 확인한다고 되어 있던데. 하중령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다. 그녀는 시작부터 그의 완벽한 성벽의 가장 약한 고리를 정확하게 찾아내고 있었다. 물리적인 충돌이 아닌 논리와 사실로 그의 허상을 벗겨내고 있었다. 다음으로 그녀가 향한 곳은 식당이었다. 점심시간이 되기 전이었지만 취사병들은 긴장된 상태로 재료를 손질하고 있었다. 윤 대령은 그날의 식단표를 훑어본 후 곧장 식자재 창고로 들어갔다.
그녀는 장부를 들고 온 보급관에게 몇 가지 품목의 재고를 직접 확인해 보자고 했다. 오늘 점심 메뉴에 포함된 돼지고기. 장부상으로는 100kg이 입고되었고 오늘 80kg을 사용하게 되어 있군요. 남은 재고가 20kg이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급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냉동고 문이 열리고 저울에 남은 고기를 달아보자 정확히 12kg밖에 되지 않았다. 사라진 8kg. 누군가 중간에서 빼돌린 것이 명백했다. 윤 대령은 보급관을 추궁하지 않았다. 대신 굳어있는 하중령을 돌아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병사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청춘을 바치고 있는데 그들의 입으로 들어가야 할 고기는 어디로 사라진 겁니까? 중령. 이런 부대가 과연 싸울 힘이 있을까요? 그녀의 감찰은 이런 식이었다. 장비의 성능이나 서류의 완벽함이 아닌 가장 기본적인 것, 병사들의 목소리와 먹는 것, 즉 부대에 보이지 않는 균열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그녀가 가는 곳마다 하중령이 애써 덮어두었던 문제들이 하나씩 수면 위로 터져나왔다. 그녀는 고함을 치거나 위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할 뿐이었다. 그 침묵과 냉정함이 하중령의 숨통을 더욱 조여왔다. 오후가 되자 하중령은 완전히 자신의 페이스를 잃었다. 아침에 그 오만하고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윤서진이라는 여성이 단순히 감찰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처음부터 무언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자신을 찾아왔다. 연병장에서의 사건은 그저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에 불과했다. 그녀는 그 사건을 빌미로 자신을 징계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 사건을 통해 얻어낸 권한을 이용해 더 깊고 어두운 무언가를 파헤치고 있었다. 감찰팀이 각 처부의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윤 대령은 다시 하중령을 대대장실로 불렀다. 창밖은 어느새 땅거미가 지고 있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어두워지는 철원의 풍경을 바라보다가 문득 혼잣말처럼 입을 열었다. 철원의 안개는 유독 짙더군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선 무슨 일이든 잃어버리기 쉽죠. 사람이든 진실이든. 그 순간 하중령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 했다. 안개. 그 단어는 그의 뇌리 깊숙한 곳, 20년 동안 굳게 잠가두었던 판도라의 상자를 건드렸다. 눈앞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기억의 파편들. 짙은 안개 속에서 길을 잃었던 젊은 소대장 시절의 자신,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외치던 어린 병사의 얼굴, 그리고 모든 것을 삼켜버렸던 안개와 침묵. 그는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손바닥에 축축하게 땀이 배어나왔다. 아니야. 우연일 거야. 알 리가 없어. 그가 필사적으로 불안감을 억누르고 있을 때 윤 대령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서늘해져 있었다. 하중령, 내일 감찰은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어디로 가실 겁니까? 북쪽으로 가야죠. 이 부대가 진짜로 지켜야 할 곳으로. 그녀는 책상 위 지도에서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찍었다. 그곳은 비무장지대 내부에 위치한 지금은 폐쇄된 과거의 지피였다. 하중령의 눈이 절망적으로 흔들렸다. 그곳은 바로 20년 전 윤지호 일병이 죽었던 바로 그 장소였다. 윤서진 소령이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사형 선고처럼 차갑게 울려 퍼졌다. 20년 전 기록을 좀 찾아봤습니다. 특히 안개가 아주 짙었던 날의 작전일지요. 중령의 이름이 있더군요. 아주 흥미로운 기록과 함께. 과거는 더 이상 잠들어 있지 않았다.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엉망으로 잘린 머리를 한 메스의 손에 이끌려 그의 눈앞에 생생한 현실로 되살아나고 있었다. 하태석의 철의 성에 마침내 선명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다음 날 새벽 해가 뜨기도 전에 푸르스름한 어둠 속에서 군용 지프 한 대가 백골 수색대대의 위병소를 빠져나갔다. 목적지는 민간인 통제선 너머, 지금은 지도 위에서만 존재하는 폐쇄된 옛 지피였다. 지프의 뒷좌석에는 하태석 중령과 윤서진 소령이 앉아 있었다. 운전병과 수행장교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고 좁은 차량 내부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질식할 듯했다.
하중령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철원의 황량한 겨울 풍경을 응시했다. 밤사이 내린 서리가 들판을 하얗게 뒤덮었고 땅에서는 스멀스멀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날처럼 그의 심장이 불길하게 쿵쾅거렸다. 어젯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윤서진이 던진 안개라는 단어는 20년 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기억의 수문을 부숴버렸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아니 잊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던 그날의 장면들이 끊임없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그의 완벽한 통제 아래 있던 세계에 과거라는 통제 불능의 변수가 침입했다. 그는 옆자리의 윤서진을 힐끗 쳐다봤다. 그녀는 미동도 없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옆모습은 대리석상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엉망이 된 머리는 오히려 그 결의를 더욱 강하게 드러내는 듯 했다. 저 여자는 어디까지 알고 있는 것인가? 단순한 추측인가 아니면 확신인가? 그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 들어갔다. 그녀가 가진 패를 알 수 없으니 대응할 수도 없었다. 그는 그저 덫에 걸린 짐승처럼 사냥꾼이 이끄는 대로 끌려갈 뿐이었다. 차량은 비포장도로를 한참 달려 DMZ 남방 한계선 철책에 다다랐다. 몇 겹의 철조망과 지뢰 경고 표지판이 이곳이 죽음의 땅임을 알리고 있었다. 통문 근무병이 지프를 알아보고 경례를 붙인 뒤 굳게 닫힌 문을 열었다. 통문이 열리고 지프는 비무장지대 안으로 들어섰다. 포장되지 않은 길을 따라 10여 분쯤 더 들어가자 잡목과 숲을 사이에 버려진 회색 콘크리트 건물이 유령처럼 모습을 드러냈다. 20년 전 그가 소위로 근무했던 지피였다.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맞은 건물은 폐허나 다름없었다. 창문은 깨져 흉하게 구멍이 뚫렸고 벽 곳곳은 이끼와 담쟁이 덩굴이 점령하고 있었다. 지프에서 내린 하중령은 그곳에 선 채 움직일 수 없었다. 세찬 겨울바람이 깨진 창문 틈으로 드나들며 내는 슉슉거리는 소리가 마치 그날 죽은 병사의 흐느낌처럼 들려왔다. 그는 이곳에 다시 발을 들릴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의 성공과도 위에서 과거는 그저 잊혀야 할 혹은 묻어버려야 할 걸림돌일 뿐이었다. 윤서진은 말없이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하중령은 홀린 듯 그녀의 뒤를 따랐다.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상황실, 내무반, 탄약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2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이곳에서 그는 야망을 키웠고 이곳에서 그는 괴물이 되었다. 그녀가 멈춰 선 곳은 지피 뒤편 북쪽을 향한 관측소였다. 관측소 바로 옆으로는 아찔한 절벽이 있었고 그 아래는 자욱한 안개에 잠겨 바닥이 보이지 않았다. 바로 그 장소였다. 하중령의 눈앞에서 현재의 풍경이 흐려지고 20년 전 그날의 짙은 안개가 시야를 뒤덮었다. 2003년 가을. 갓소위 계급장을 단 23세 하태석은 야망으로 들끓고 있었다. 누구보다 빨리 인정받고 누구보다 높이 올라가고 싶었다. 육사 출신이라는 자부심은 하늘을 찔렀고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었다. 그날 아침 DMZ는 유례없이 짙은 안개에 휩싸였다.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날씨에 연대 본부에서는 모든 수색 및 매복 작전을 잠정 보류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소대장님, 오늘은 그냥 쉬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날씨에 움직이는 건 미친 짓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고참 부소대장 이 중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젊은 하태석의 귀에는 그 말이 자신의 결단력을 의심하는 나약한 소리로 들렸다. 사병 따위가 감히 장교의 판단에 토를 달아? 불쾌감이 치밀었다. 마침 중대장에게서 무전이 왔다. 하소위, 안개가 심하긴 한데 이럴 때일수록 적의 동태를 더 잘 살펴야 하는 거 아닌가?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도 있잖나. 자네의 판단을 믿어보겠네. 그 말은 하태석의 마음에 불을 질렀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절호의 순간이었다. 안개 속을 뚫고 수색 작전을 성공시킨다면 자신의 이름은 분명 연대 전체에 알려질 터였다. 모두 장비 착용해. 예정대로 수색 정찰 나선다. 그의 독단적인 명령에 부소대장의 얼굴이 굳었지만 그는 항명할 수 없었다. 소대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다. 그중 유독 겁이 많았던 윤지호 일병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얼마 전 누나에게서 온 편지를 전투복 주머니에 소중히 넣고 있었다. 누나는 편지에서 항상 조심하고 위험한 일은 절대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었다. 결국 수색조는 짙은 안개 속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평소에는 익숙했던 수색로가 안개 때문에 전혀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다. 방향 감각을 잃기 십상이었다. 하태석은 초조했다. 어떻게든 성과를 내야 한다는 생각에 자꾸만 대원들을 다그치며 속도를 높였다. 꾸물거리지 마. 정신 똑바로 차려. 바로 그때였다. 절벽 옆에 좁은 길을 지나던 순간 대열 후미에서 억 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무언가 미끄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심장이 멎는 듯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봤다. 윤지호 일병이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지호야. 누군가 절규하듯 외쳤다. 하태석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절벽 아래를 내려다봤다. 하지만 짙은 안개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다. 잠시 후 안개 저편에서 쿵 하는 둔탁하고 끔찍한 소리가 희미하게 울려 퍼졌다. 그의 군 생활, 아니 인생 전체가 끝장나는 소리였다. 패닉에 빠진 그는 이성을 잃고 절벽을 기어내려갔다. 얼마 후 그는 바위에 머리가 깨진 채 싸늘하게 식어가는 윤일병을 발견했다. 뒤따라 내려온 의무병 박현우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하태석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불명의 저녁, 군 교도소, 끝없는 비난 아버지를 비롯한 집안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 육사 동기들의 비웃음 그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는 떨고 있는 의무병 박현우의 어깨를 붙잡았다. 잘 들어. 윤일병은 혼자 발을 헛디딘 거야. 개인 부주의로 인한 실족사다. 알았나? 이건 명령이야. 소대장님 하지만 뭐? 내 말이 틀렸나? 내가 밀었어? 아니잖아. 안개 속에서 제 발로 미끄러진 거라고. 이건 사고야 사고. 하지만 상급 부대에선 내 지휘 책임을 물을 거다. 그럼 우리 소대 전체가 위험해져. 너도 나도 모두 끝장이라고. 알아들어? 그는 사고를 완벽하게 위장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 한 병사의 죽음 위에 거짓이라는 거대한 성을 쌓아 올리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그는 더욱더 완벽함에 집착했다. 작은 실수나 균열도 용납하지 않았다. 자신의 거짓된 성을 지키기 위해 그는 스스로 강철의 갑옷을 두르고 독사가 되어야만 했다. 다시 2023년 현재. 중령. 윤서진의 목소리가 그를 과거의 악몽에서 현실로 끌어냈다. 하태석은 식은땀으로 셔츠가 축축하게 젖어 있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눈앞의 여자를 바라봤다. 그녀는 윤지호 일병이 떨어졌던 바로 그 절벽 끝에 서서 안개 낀 허공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아 오히려 더 무서웠다. 이곳의 안개는 여전하군요.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소리에 섞여 서늘하게 울렸다. 무언가를 숨기기에 아주 좋겠습니다. 진실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 순간 하태석은 깨달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은 더 이상 심리전이나 추측의 영역이 아니었다. 그녀는 품 안에서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 그에게 내밀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두 남매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군복이 아닌 사복 차림의 윤지호 일병, 그리고 그의 곁에 다정하게 팔짱을 낀 20년 전의 젊은 윤서진이었다. 제 동생입니다. 입대하기 바로 전날 찍은 사진이죠. 이 사진을 찍고 다음 날 제 동생은 나라를 지키겠다며 웃으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왔죠. 하태석의 눈앞이 아찔해졌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그녀가 왜 이토록 집요하게 자신을 파고들었는지, 왜 이 폐지피까지 찾아왔는지. 이것은 군의 비리를 파헤치는 감찰이 아니었다. 동생의 복수를 위한 한 여자의 20년에 걸친 처절한 추적이었다. 사고 보고서에는 개인 부주의로 인한 실족사라고 적혀 있더군요. 하지만 제 동생은 누구보다 신중하고 겁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안개가 짙게 낀 날 혼자 발을 헛디뎠다? 저는 단 한순간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태석에게로 한 걸음 다가왔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분노를 넘어선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과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하중령, 당신이 그날 안개 속에서 잃어버린 것은 내 동생의 목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군인으로서의 명예,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영혼도 함께였죠. 나는 그걸 되찾으러 온 겁니다. 내 동생의 억울한 죽음 앞에, 그리고 당신이 버린 당신의 영혼 앞에 진실을 세우기 위해서. 선전포고였다. 20년 전 안개 속의 망령이 복수의 화신이 되어 그의 눈앞에 서 있었다. 그의 강철 같던 심장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폐지피에서 대대로 복귀하는 길은 지옥 그 자체였다. 하태석 중령은 더 이상 강철의 지휘관이 아니었다. 그는 사냥꾼에게 목덜미를 물린 채 끌려가는 사냥감에 불과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윤서진은 윤지호의 누나였다는 충격적인 사실과 다가올 파멸에 대한 공포로 가득 찼다. 20년간 완벽하게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거짓의 성이 복수의 화신이 되어 돌아온 한 여인의 집념 앞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감찰실장 소령이 아니었다. 동생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20년을 기다린 복수자였다. 대대장실로 돌아온 그는 문을 잠그고 거칠게 베레모를 벗어 던졌다.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던 그의 세계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는 책상 서랍을 뒤져 위스키 병을 꺼내 단숨에 몇 모금을 들이켰다. 독한 술이 목을 태우고 내려가자 혼란스럽던 머리가 조금씩 냉정함을 되찾기 시작했다. 증거가 없어. 20년 전 일이야. 그 여자가 아무리 모든 것을 안다고 해도 심증만으로는 나를 무너뜨릴 수 없어. 보고서는 완벽했고 물증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 그는 당시의 작전 일지와 사고 보고서를 떠올렸다. 모든 것은 완벽하게 조작되었다. 문제는 증인이었다.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 당시 의무병이었던 박현우. 그가 입을 열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하태석은 군 내부망이 아닌 과거 인맥을 통해 수소문하여 전역 후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박현우의 연락처를 알아냈다. 그의 손에 박현우의 운명이, 아니 자신의 운명이 달려 있었다. 그 시각 경기도의 한 작은 도시에서 119 구급대원으로 일하고 있던 박현우는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다. 잦은 출동과 스트레스로 그의 얼굴에는 피곤이 역력했다. 20년 전 그날의 기억은 그에게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다. 그는 종종 안개 낀 날이면 악몽을 꿨고 죄책감에 시달렸다. 하지만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낳으며 그는 어떻게든 그 기억을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고 살아가려 애썼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나다. 하태석.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이름에 박현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20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지만 그는 단번에 알아챌 수 있었다.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날의 소대장. 잘 지내는 모양이군. 목소리가 좋은 걸 보니. 하태석은 아무렇지 않은 듯 말을 이어갔다. 그는 옛 전우를 챙기는 것처럼 다정한 말투로 안부를 물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 다름이 아니라 그냥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연락했다. 우리가 좀 잊기 힘든 일을 같이 겪지 않았나? 자네도 고생 많았지. 그래서 내가 옛정을 생각해서 작은 성의를 좀 표하고 싶은데. 박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성이라는 단어가 그의 귀에는 입막음용 돈으로 들렸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전 다 잊었습니다. 잊었으면 더 좋고. 그래. 그렇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사는 게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 조만간 한번 보자고.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박현우는 식은땀으로 축축해진 손으로 휴대폰을 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다. 묻어두었던 과거가 악몽이 다시 그의 삶을 침범하기 시작했다. 한편 하태석은 박현우가 자신의 통제하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의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윤서진 소령이 그를 다시 호출했다. 이번에 그녀가 기다리고 있던 곳은 대대장실이 아닌 작은 회의실이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몇 장과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하태석은 자리에 앉지 못한 채 뻣뻣하게 서 있었다. 윤서진은 의자에 앉으라는 말 대신 20년 전 소대원들의 진술서를 그의 앞으로 밀었다. 그녀가 지난 20년간 전역한 소대원들을 일일이 만나 받아낸 기록들이었다. 이들도 모두 기억하고 있더군요. 그날 안개가 비정상적으로 짙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당시 하태석 소위가 무리하게 작전을 밀어붙였다는 사실도. 그것은 정황 증거였지만 수십 개의 증언이 모이니 무시할 수 없는 무게를 가졌다. 그녀는 다시 한번 남매의 사진을 그의 앞으로 밀었다. 제 동생 지호의 마지막 편지 내용입니다. 누나, 우리 소대장님은 정말 대단한 분 같아. 나도 꼭 소대장님처럼 멋진 군인이 될 거야. 그렇게 당신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런 내 동생에게 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분노이자 20년 묵은 슬픔이었다. 하태석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회의실을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을 때 그의 휴대폰이 세차게 울렸다. 발신자는 박현우였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이고 있었다. 중령님, 방금 누가 절 찾아왔었습니다. 군인들이 윤서진 소령님이 보냈다면서. 하태석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녀는 언제나 자신보다 한 발, 아니 10발은 앞서 있었다. 박현우를 회유하려던 자신의 계획은 그녀의 손바닥 안에서 벌어진 어설픈 연극에 불과했다. 하태석의 세계는 맹렬한 속도로 붕괴하고 있었다. 이성과 냉철함으로 쌓아 올렸던 강철의 성은 이제 공포와 절망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속수무책으로 침식당하고 있었다. 그는 다시 박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회유나 위장이 아니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협박과 살기가 가득했다. 박현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 그 계집이 뭐라고 하든 넌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20년 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난다고 해. 만약 헛소리를 짓거렸다간 나 혼자 죽지 않아.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 너 사는 동네 내가 알아봤어. 예쁜 딸이랑 아들이 있다며? 내 처자식 얼굴 보고 싶으면 알아서 잘 처신해. 알았어? 수화기 너머로 박현우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하태석은 자신이 더러운 협박범으로 전락했다는 자각도 하지 못한 채 오직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만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몰랐다. 그 통화 내용이 박현우의 집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윤서진의 지시를 받은 감찰실 요원의 소형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다는 사실을. 사실 윤서진의 추적은 2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동생의 유품 속에서 마지막 편지를 발견한 후 그녀는 의심의 씨앗을 품었다. 전투병과 장교로서의 출세 가도를 포기하고 군의 심장부로 들어가 부정을 파헤칠 수 있는 감찰실로 자원했다. 그 후 20년 그녀는 조용히 그리고 철저하게 증거를 모으고 관련자들의 행적을 추적하며 칼을 갈아왔다. 하태석이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3사단 수색대대장이 되었을 때 그녀는 마침내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박현우를 찾아간 건 역시 그녀의 계획의 일부였다. 그녀의 요원들은 박현우를 협박하거나 압박하지 않았다. 대신 그에게 20년간 모아온 자료들을 보여주며 조용히 말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20년간 당신을 짓눌러온 죄책감의 무게를 덜어낼 것인지 아니면 평생 과거의 그늘 아래 불안에 떨며 살 것인지. 그리고 그들은 박현우와 그의 가족을 보호해 줄 것을 약속했다. 하태석의 협박 전화는 그 약속을 증명하고 그의 마지막 숨통을 끊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을 뿐이다. 하태석은 스스로 자신의 목에 올가미를 거는 짓을 하고 만 것이었다. 마침내 길었던 감찰의 마지막 날이 밝았다. 윤서진 소령은 수색대대의 주요 간부들을 모두 대대 통합교육장으로 소집했다. 최종 감찰 결과 브리핑을 위해서였다. 하태석 중령은 초췌한 얼굴로 상석에 앉았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붙들고 있었다. 박현우가 끝내 입을 열지 않는다면,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면 자신은 그저 지휘 책임을 물어 징계를 받는 선에서 끝날 수도 있을 거라고.
어젯밤의 협박이 그의 마음에 걸렸지만 이내 겁쟁이 같은 놈이니 알아서 입을 다물겠지라며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윤서진은 스크린에 PPT를 띄우고 지난 며칠간의 감찰 결과를 무덤덤하게 발표했다. 식자재 비리, 형식적인 병력 관리, 각종 규정 위반. 하태석의 심장이 조여들었지만 아직 20년 전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그는 마른 침을 삼켰다. 이상으로 백골 수색대대에 대한 정밀 진단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는 육군 본부의 규정에 따라. 브리핑이 이대로 끝나는 듯 했다. 하중령의 얼굴에 아주 희미한 안도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바로 그 순간 윤서진이 발표를 멈추고 교육장 안의 모든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무선 마이크의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교육장의 대형 스피커를 통해 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낯익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박현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 그 계집이 뭐라고 하든 넌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만약 헛소리를 짓거렸다간 나 혼자 죽지 않아. 내 처자식 얼굴 보고 싶으면 알아서 잘 처신해. 알았어? 하태석 자신의 목소리였다. 교육장 안의 모든 장교들이 경악하며 그를 쳐다봤다. 그들이 강철이라 부르며 존경과 두려움을 바쳤던 지휘관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비열하고 추악한 협박이었다.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교육장 뒷문이 열리고 군사경찰 2명에게 이끌려 한 민간인 남성이 안으로 들어왔다. 창백하고 겁에 질린 얼굴, 하지만 무언가 큰 결심을 한 듯 입술을 굳게 담은 남자. 바로 박현우였다. 윤서진은 하태석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승자의 그것이었다. 증인의 증언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죠. 20년 전 안개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방이 막혔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다. 20년 동안 그를 옥죄어왔던 거짓의 올가미가 마침내 그의 목을 완전히 감아 조이는 순간이었다. 교육장의 공기는 유리처럼 얼어붙었다. 모든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박현우는 마이크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20년 전의 진실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무리한 작전 강행, 모두의 반대, 그리고 절벽에서 추락한 후에도 희미하게 숨이 붙어 있었던 윤지호 일병의 마지막 모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덮으라는 하태석 소위의 비정한 명령까지. 저는 그때 너무 어리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죽어가는 전우를 외면하고 살인과 다름없는 거짓에 동참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결국 박현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그의 절규는 20년 묵은 진실의 무게만큼이나 무겁고 처절했다. 교육장은 충격과 경악으로 술렁였다. 그들이 강철이라 부르며 경외했던 대대장의 실체가 한 병사의 목숨을 자신의 출세를 위한 제물로 삼고 20년간 그 사실을 은폐해 온 비겁한 살인자나 다름없다는 사실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다. 바로 그때였다.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고개를 숙이고 있던 하태석이 갑자기 고개를 쳐들었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거짓말. 전부 거짓말이야. 저 여자가 윤서진 저 계집이 자신의 사적인 복수를 위해 민간인을 매수해서 지금 쇼를 벌이고 있는 거라고. 이건 음해야. 나 하태석과 우리 수색대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간악한 음모란 말이다. 그것은 강철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무너지기 직전에 자존심이 만들어낸 처절하고 추악한 몸부림이었다. 그는 이성을 잃고 윤서진에게 달려들 기세로 테이블을 짚고 일어섰다. 하지만 윤서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그런 그를 가여운 눈으로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음모라고요? 중령, 그럼 이것도 음모인지 한번 보시죠. 그녀는 리모컨 버튼을 눌렀다. 스크린에는 하태석의 차명 계좌에서 박현우의 계좌로 거액의 돈이 송금되려다 실패한 기록이 나타났다. 성이라고 포장했던 그의 입막음용 뇌물의 명백한 증거였다. 하태석의 마지막 발악은 산산조각 났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스크린과 윤서진을 번갈아 쳐다봤다. 윤서진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교육장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러나 오직 그에게만 던지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하태석 중령. 당신은 기억합니까? 내 동생이 그 차가운 바위 위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무엇이었는지. 숨이 넘어가면서도 그는 소대장님 죄송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명령을 따르다 죽어가면서도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에게 폐를 끼쳤다고 생각하며 미안해했습니다. 당신은 그런 내 동생에게 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그 순간 하태석의 내면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20년간 그를 지탱해왔던 거짓과 오만, 강철 같던 자존심의 갑옷이 완전히 박살나고 그 안에 숨어있던 것 많고 나약한 23세 청년이 튀어나왔다. 아! 그는 알 수 없는 신음을 내뱉으며 머리를 감싸쥐었다. 윤지호 일병의 마지막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피를 흘리면서도 미안하다고 말하던 그 순한 눈. 그는 그 눈을 짓밟고 자신의 욕망을 향해 달려왔다. 으아! 하태석은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어린아이처럼 통곡하기 시작했다. 내가 죽였어. 내가 지호를 죽였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군 생활이 끝장날까봐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군 제1의 지휘관이라 불렸던 강철 하태석은 그렇게 자신의 부하들 앞에서 20년 만에 진실을 자백하며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의 울음소리가 교육장을 가득 채우는 동안 뒷문이 다시 열리고 군사 경찰들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는 차가운 금속성의 수갑이 들려 있었다. 강철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2년 후 2025년. 하태석은 모든 것을 잃었다. 군사재판에서 직권 남용, 증거인멸, 증인 협박,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징역 7년과 불명예 전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항소하지 않았다. 국군 교도소에서의 그의 삶은 참회 그 자체였다. 그는 자신의 추악한 과거를 거울 삼아 길을 잃은 어린 수용자들을 상담하며 속죄의 시간을 보냈다. 그가 무너뜨린 철의 성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 후임 대대장은 소통과 자유를 중시하는 인물이었고 살얼음판 같던 부대 분위기는 점차 부드럽게 녹아내렸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되살아났고 먼지만 쌓여있던 소원 수리함에는 이제 병사들의 건의와 고충이 담긴 편지들이 쌓이기 시작했다. 20년의 멍에를 벗은 박현우는 여전히 구급대원으로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얼마 전에는 화재 현장에서 어린아이를 구해내 용감한 시민상을 받기도 했다. 신문 기사 사진 속에서 그는 가족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다. 어두운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진 듯 보였다. 그리고 몇 달 후 육군 본부에서는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났다. 윤서진 소령은 이번 사건을 통해 군의 가장 아픈 환부를 도려내고 썩은 뿌리를 잘라낸 공을 인정받아 중령으로 진급했다. 학사 출신 여군으로서는 파격적인 진급이었다. 진급식이 끝나고 며칠 후 그녀는 홀로 차를 몰아 국립대전현충원으로 향했다. 끝없이 펼쳐진 비석의 행렬. 그녀는 익숙하게 발걸음을 옮겨 육군 일병 윤지훈의 이름이 새겨진 차가운 비석 앞에 섰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어깨에서 떼어낸 반짝이는 중령 계급장을 비석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다. 지호야, 약속 지켰다.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흩어졌다. 20년 만에 그녀는 비로소 동생의 죽음 앞에서 떳떳하게 설 수 있었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비석 위에 놓인 계급장을 뒤로하고 돌아서는 그녀의 눈은 이제 미래를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새로운 사명은 다시는 자신의 동생처럼 억울한 죽음이 나오지 않는 군대를 만드는 것이었다. 거짓된 명예와 부조리한 관행이 아닌 진정한 동료애와 투명한 정의가 살아 숨쉬는 군대를 만드는 것. 먼지를 딛고 일어선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더 무거운 책임감을 짊어졌지만 그만큼 더 밝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안개가 거친 현충원의 푸른 하늘 아래 새로운 사명을 짊어진 지휘관이 굳건한 발걸음으로 자신의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오늘 사연 모음집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사연 모음집에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